안녕하세요. 2D 게임을 왜 3D max로 제작할까? 핏 아놀드 렌더를 발표할 SK의 이승재입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본래 60분짜리 웨비나로 기획했는데 여러가지 유익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75분으로 15분 정도 시간이 초과해서 진행될 예정이라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젠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D max에서 아놀드로 렌더링하기, 3D max에서 툰 쉐이딩과 픽셀 아트 표현하기, 3D max를 2D 스켈레탈 애니메이션 툴로 활용하기, 스플라인을 활용한 2D 스프라이트 효과 제작하기로 구성했고요. 첫 번째로 3D max에서 아놀드 렌더링 하기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아놀드 렌더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최근 버전의 3D max 2021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아놀드 렌더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내용들을 먼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아놀드 홈페이지를 보시고 계신데요. 참고로 주소는 arnoldrenderer.com입니다. 구글에서 아놀드 렌더를 검색해서 쉽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아놀드 렌더는 여기에 적혀 있듯이 물리 기반의 레이 트레이싱 렌더러입니다. ILM, 플레임스토어, MPC 등 세계적인 300여 개의 프로덕션에서 사용되고 있고요. 3D max뿐 아니라 후디니, 마야 등의 내장형으로 사용되는 렌더러입니다. 아놀드 렌더의 주요 특징은 여기 적힌 바와 같습니다. 매우 사실적이고 정말 사용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메모리를 사용하고 파이프라인 상에서 전환이 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아놀드 렌더가 사용된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3D max를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D max에서 아놀드 렌더로 렌더링한 캐릭터를 보고 계신데요. 왼쪽이 렌더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액티브 화면이고 오른쪽은 그냥 뷰포트 화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아놀드 렌더의 장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놀드 렌더는 배우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다른 렌더러로 이 정도 퀄리티를 내기 위해서는 제법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예전 3D max 기본 렌더러였던 스캔라인 렌더러는 쉽게 배울 수는 있었지만 너무 퀄리티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퀄리티로 렌더링 하는 데까지 한두 시간 정도면 어느 정도 응용할 수 있을 정도까지 다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뷰포트를 돌려보면은 그에 따라서 렌더링이 바로바로 바뀌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렌더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현재 3D max만이 가능한 퍼포먼스입니다. 왼쪽의 렌더링 뷰가 실시간 액티브하게 렌더링 되는 속도도 대단하지만 오른쪽은 렌더링이 아닌 그냥 3D max의 뷰포트인데도 퀄리티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뷰포트를 집중해서 보면은 이리저리 움직여 봐도 그 뷰포트의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전혀 딜레이 없이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대단하죠. 3D max 2018 이후로 뷰포트 퍼포먼스는 그 어떤 3D 소프트웨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애니메이션, 필름, TV뿐 아니라 게임 분야에서도 다양한 이유로 캐릭터 등을 렌더링해서 보여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자뿐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많은 취업 준비생 분들도 자신의 작품을 보여주기 위해서 렌더링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V-Ray나 멘탈레이 등을 사용하기도 하거나 마모셋 등의 외부 프로그램으로 렌더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워크플로우의 불편함 등 머리 아픈 부분이 많았는데요. 이제 3D max의 기본 렌더러로 탑재된 아놀드 렌더로 그 이상의 퀄리티를 내면서도 빠르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배우기 쉽다는 것도 덤이고요. 그래서 3D max 2018 이후의 기본 렌더러인 아놀드 렌더를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는 것을 알고 요새 아놀드 렌더로 결과물을 내는 실무자나 학원 관계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아놀드 렌더는 물리 기반 쉐이더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에서 많이 사용되는 PBR 방식으로 작업했을 경우 렌더링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 더 수월합니다. 다시 말해서 V-Ray, 멘탈레이, 마모셋 등의 렌더러를 쓰려면 쉐이더 등을 세팅해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3D max의 아놀드 렌더를 사용하면 별도의 추가 작업 없이 바로 고퀄리티로 렌더링할 수 있는 것이죠. 카메라와 라이트 역시 물리 기반의 방식을 사용해서 그 어떤 렌더링 방식보다 가장 전문적이고 직관적인 방식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른쪽 커맨드 패널을 보겠습니다.
아놀드 렌더를 위해서 일반 카메라가 아닌 피지컬 카메라가 선택된 상황이고요. 모디파이에서 보면은 옵션 설정이 기존 3D 툴에서 사용되었던 카메라와는 방식이 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3D Max의 피지컬 카메라는 실제의 DSLR 카메라와 같은 형식으로 전문적인 작업이 가능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먼저 카메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만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진 노출의 가장 중요한 3요소가 무엇일까요? 바로 조리개, 셔터 스피드, 그리고 ISO입니다. 3D Max에서 카메라를 만지는 방법은 실제 DSLR 카메라 만지는 것과 똑같이 이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이 피지컬 카메라의 렌즈인데요. 특히 렌즈의 어피처 수치를 조절해서 카메라의 조리개를 얼마나 열고 닫을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어떤 원리로 만져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카메라 조리개라고 검색만 하셔도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셔터 부분도 말 그대로 셔터 스피드 등 빛을 얼마나 머무르게 하는가 등의 옵션을 조절하는 부분으로서 역시 중요합니다. 빛이 오래 머물면 밝아질 것이고요. 반대로 빛이 짧게 머물면 어두워질 것입니다. 셔터는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면서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른 결과는 나중에 세팅된 결과로 한 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밑에 익스포저인데요. 즉 카메라의 감도 부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 ISO라고 쓰여진 것도 보이죠? 그래서 마치 DSLR 카메라 같은 물리카메라에서 작업하듯이 조절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 이 세 가지 요인도 컨트롤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 익스포저의 타겟에서 한 번에 조절하셔도 쉽게 가능합니다. 빛이 부족하다 싶으면 EV 수치를 낮춰주고 빛이 많다라고 생각되면 반대로 EV 수치를 높여주면 됩니다. 라이트와 쉐이더에 대해서 파고들수록 알아야 할 것이 늘어나긴 하지만 여기까지만 보셔도 3D Max에서의 카메라와 라이팅 작업이 굉장히 전문적이고 효용성이 높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많은 작업자 혹은 취업 지망하시는 분들은 렌더링 퀄리티가 중요하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면서도 좀 더 쉽고 빠르게 일정 퀄리티 이상을 표현한다는 이유로 여기저기서 다양한 툴을 찾아보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라이팅과 렌더링 기법들은 3D 툴의 한정에서 일정한 느낌 이상을 표현하기 힘든 인위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3D Max 2021부터 크게 좋아진 아놀드 렌더링 시스템을 통해서 밝다 어둡다가 아니라 빛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절할 수 있으며 물리 기반의 피지컬 카메라 감도 등의 조절을 통해서 빛에 대해 세부적인 조절을 해서 좀 더 전문적인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적인 빛을 표현하는 세 가지 요소, ISO 감도, 셔터 스피드, 조리개 이 세 가지를 활용해서 우리는 퀄리티 높고 정말 내가 원하는 다양한 느낌으로 렌더링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존의 렌더링 시스템에 비해서 훨씬 쉽게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라이트를 보시겠습니다. 여러 개의 아놀드 라이트가 배치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현재 실제 적용된 라이트는 3개뿐으로 캐릭터를 위한 3점 조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방식의 아놀드 렌더에서는 마찬가지로 피지컬 방식의 라이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아놀드 전용 라이트를 사용하는 것을 가장 추천드리고요. 경우에 따라서 피지컬 방식의 포토메트릭 라이트는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놀드 라이트는 왜 한 가지밖에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제 다시 모디파이의 아놀드 라이트의 옵션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옵션이 보이는데요. 이 중에서 쉐입의 타입을 보면은 포인트나 스팟, 포토메트릭 등 라이트 타입을 여기서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환경 세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스턴트나 스카이돔 라이트도 여기서 선택할 수 있음도 알 수 있습니다. 디스턴트는 선라이트와 같은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고 스카이돔 같은 경우 IBL 방식으로 이미지 베이스인 라이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라이트 타입을 바꿀 때마다 옵션도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놀드 라이트의 주요 옵션을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컬러 인텐시티를 보시면은 가장 상단의 컬러는 라이트 컬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라이트를 미리 프리셋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데요. 데이라이트나 할로겐 등 미리 만들어져 있는 프리셋을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켈빈은 세곤도 단위로 라이트를 조절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실제 환경과 관련해서 조명 관련 시뮬레이션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텍스처는 머티리얼에서 적용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텍스처가 가지고 있는 색을 색조로 표현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것으로서 인텐시티가 있겠죠. 인텐시티를 낮추면 어두워지고 반대로 수치를 높이면 라이트의 강색값이 커지겠죠. 단순한 내용이니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우리말로 감도라고 할 수 있는 익스포저도 역시 수치를 바꾸어서 감도의 수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렌더링의 샘플은 수치가 낮을수록 노이즈는 좀 생기지만 빠른 렌더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치를 높일수록 반대로 노이즈의 느낌은 점점 사라지지만 렌더링 시간이 좀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기능은 섀도우일 텐데요. 그림자죠. 섀도우 항목에 체크를 끄면 그림자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냥 놔두고요. 그림자의 질량은 그 밑에 덴시티에서 조절할 수 있는데요. 0이 되면 그림자가 없어지는 것과 다름없게 됩니다. 그림자의 색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섀도우 컬러 부분에서 색을 바꿔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라이트에 아놀드 필터를 적용해서 추가적인 느낌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필터를 적용하는 방법은 아놀드 라이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모디파이로 리스트로 가보면은 아놀드 라이트에 관련한 필터를 여러 개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보이는 반도어 필터의 경우 실제 조명기의 광량을 조절하는 금속판 같은 느낌을 추가해 줄 수 있는 필터고요. 이 외에도 다양한 라이트 필터 효과를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필터를 적용한 후 내가 원하는 느낌 셋을 묶어서 라이브러리화 할 수도 있는데요. 그건 아놀드 렌더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위치는 메뉴의 아놀드에서 아놀드 렌더뷰를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위치시키겠습니다. 이 렌더뷰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필터를 적용했을 때 어떤 느낌일지, 특정 라이트와 특정 라이트가 합쳐졌을 때 어떤 느낌일지 그때그때 옵션을 조절하거나 그 값을 기억해 놓을 필요가 이제 없습니다. 3D Max 2021부터 지원되는 이 렌더뷰를 통해서 미리 잘 세팅해 놓은 라이팅 배치와 옵션 설정 등을 미리 그룹 지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필터나 라이팅 그룹을 미리 몇 개 묶어 놓았는데요. 먼저 미리 세팅해둔 블루 라이팅 그룹을 활성화 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블루 계열 라이트가 강해지는 효과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림 라이트로 세팅한 라이팅 효과를 비활성화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림 라이팅 효과가 없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림 라이트를 다시 활성화하고 익스포저, 즉 노출값을 2로 늘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림라이트가 강하게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세팅한 각각의 라이팅 그룹을 활성화시키거나 비활성화시켜서 그 느낌의 차이를 비교할 때 바로바로 비교할 수 있어서 좋겠습니다. 이로 인해 작업자들이 모여서 바로 효과를 다르게 하거나 즉석에서 느낌을 바꾸거나 조합해 보면서 의견을 모을 때도 유용할 것이고요. 그리고 단지 라이팅 조합뿐 아니라 필터를 적용한 느낌이나 렌즈 이펙트 같은 포스트 효과 역시 여기에 같이 그룹으로 묶어서 비교를 하며 렌더링 할 수 있다는 점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D Max를 사용하면은 인바이런먼트를 조절해서 환경을 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메뉴의 렌더링에 인바이런먼트를 열어보시면은 환경 세팅을 다양하게 조절하실 수도 있고 맨 아래에 보시면 대기 효과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대기 효과는 연기, 볼륨 라이트 같은 그런 느낌들을 추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맨 위로 올라와 보면은 HDRI 맵을 넣어주는 항목이 있는데 이 맵을 머티리얼 에디터로 불러와서 다양한 설정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아놀드 렌더의 카메라와 라이트의 기본적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아놀드 렌더링에 대해서 알려드릴 것은 이것 외에도 정말 많은데요.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는 방법보다는 직접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놀드 렌더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는데요. 아놀드 탭에서 여기 문서 부분을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3D Max이기 때문에 Max의 튜토리얼 앤 이그젬플을 선택합니다. 바로 여기에 아놀드 렌더를 공부할 수 있는 상세한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상단에 아까 보았던 라이트의 종류별로 자세히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는 정보와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도 대부분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미처 설명하지 못했던 원리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라이트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보겠고요. 이 외에도 아놀드 렌더 관련한 다양한 내용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 쉐이더, 렌더 셋업 등등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만약 아놀드 렌더가 처음이시라면 꼭 봐야 할 항목은 바로 튜토리얼일 것입니다. 튜토리얼을 선택하면 또 다양한 항목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들인지는 다 짐작하실 것입니다. 각각을 선택하면 각각 항목별로 다양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머티리얼이죠. 머티리얼 라이브러리를 선택하면 여러 머티리얼 예제를 확인하고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ds max에서 이 머티리얼 예제를 열어보면서 이리저리 수치를 바꿔가면서 렌더링하면서 공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세부적으로 들여다볼수록 정말 디테일한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아젠다는 3ds max의 아놀드 렌더 소개 정도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ds max의 아놀드 렌더를 활용하면 시각화가 필요한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가장 적합한 렌더링을 할 수 있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도 예전 렌더러나 다른 툴에서 렌더링 하느라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3ds max와 아놀드 렌더링을 활용하셔서 최고의 성과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 시각화를 하는 데 있어 사용될 수 있는 3ds max의 아놀드 렌더를 소개해드리는 아젠다였다면 이제부터는 3ds max를 활용해서 2D 게임을 제작하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렌더러인 아놀드 렌더의 툰 쉐이딩과 픽셀 아트를 이번 아젠다에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 동작이 있는 씬을 준비했는데요. 이 캐릭터의 이름은 스벤이고요. 플레이에서 보시면은 여러 동작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팔등신 캐릭터의 2D 게임은 특히 찾아보기 힘듭니다. 팔등신 캐릭터답게 사실적인 애니메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2D로 직접 그린다면 엄청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2D 게임이라고 떠올려 보아도 특히 이등신 캐릭터가 많은 것을 떠올려 볼 수 있을 텐데요. 낮은 등신대의 캐릭터들은 애니메이션도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되기 때문에 제작상으로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3ds max를 사용한다면 이런 8등신 캐릭터의 애니메이션도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모델링과 애니메이션이 있는 이 캐릭터를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렌더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먼저 기본 자세인 0프레임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좀 잘 보이게 확대해서 렌더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아놀드 렌더로 보여드린 것은 실사적 표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최고의 유틸리티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는 아놀드 렌더의 툰 렌더링으로 해보려고 하고 그에 이어서 픽셀 아트로도 표현해 볼 계획입니다. 먼저 툰 쉐이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놀드 렌더의 툰 쉐이더는 정말 엄청나게 다양한 응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보여드릴 것은 세부 사례와 설명이 잘 나와 있는 아놀드 렌더 가이드 문서입니다. 이미 이전 영상에서 계속 알려드렸던 아놀드 렌더 공식 홈페이지의 가이드 문서이고요. 3ds max 아놀드 쉐이더의 쉐이더 맵의 서페이스 맵의 툰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툰 쉐이더 설명과 주의사항, 그리고 툰 쉐이더의 주요 구성 요소를 다이어그램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첫 번째로 엣지는 오브제 아웃라인에 엣지를 줘서 만화 같은 느낌을 주는 툰 쉐이딩의 대표적인 효과죠. 그리고 두 번째로 스타일리즈 하이라이트는 렌더링 이미지의 하이라이트 표시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텍스처입니다. 이 스타일리즈 하이라이트가 있으면 확실히 렌더링 결과물이 스타일이 살아나는 느낌을 줍니다. 세 번째로 스페큘러 톤 맵은 말 그대로 단계별로 톤을 주어서 톤 맵을 주는 것인데요. 램프 노드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 톤의 느낌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립라이트는 물체의 뒤편에서 빛을 주는 후광 효과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밑에서 아놀드 렌더의 툰 렌더의 장점을 말하고 있는데요. 툰 쉐이더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반사와 트랜스미션 값을 변형시켜서 다양한 시각 효과를 줄 수 있고요. 톤 맵을 만지고 카메라 엔텔레싱 샘플 값 변경으로 픽셀 아트 스타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의 방향을 바꾸는 등으로 스케치 스타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각각의 기능을 선택해 보면은 이러한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세부적인 기능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D Max로 제가 일일이 렌더링해서 보여주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설명들과 함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시 3D Max로 돌아가겠는데요. 이번엔 아까의 그 모델링의 상반신을 제가 툰 쉐이더로 렌더링한 씬이고요. 렌더링 해보겠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툰 쉐이딩이 적용된 모습인데요. 그러면 이제 핫키 M을 눌러서 머티리얼 에디터를 열겠습니다. 슬레이트 머티리얼 에디터에서 먼저 이 스벤 캐릭터의 얼굴에 적용된 머티리얼 구조를 보겠습니다. 이 머티리얼의 구조를 보시면은 여러가지 맵들이 툰 맵에 연결된 것을 볼 수 있고 최종적으로 머티리얼이 연결되어서 메쉬로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자면은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아놀드 톤 맵을 먼저 만드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머티리얼 맵 브라우저에서 툰이라고 검색하면은 아놀드 툰 맵을 볼 수 있고요. 드래그해서 옆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인 아놀드 툰 맵이고요. 정말 다양한 효과를 줄 수 있는 만큼 많은 속성값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한정된 시간 안에 설명드리기 위해서 아놀드 가이드 문서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놀드 툰 맵 속성의 가장 상단은 엣지인데요. 엣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가이드 문서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엣지를 선택해서 엣지를 소개하는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3D Max에서 본 부분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해주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엣지는 오브제 아웃라인에 엣지를 줘서 만화 같은 느낌을 주는 툰 쉐이딩의 대표적인 효과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툰 엣지를 보려면은 필터 타입 샘플링 설정을 콘투어로 변경해야 한다고 적혀 있죠. 이것은 중요하니까 같이 직접 3D Max 씬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머티리얼이 아닌 렌더 셋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의 렌더링에 렌더 셋업을 열겠습니다. 그리고 아놀드 렌더 탭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서 필터링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타입이 콘투어로 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바꿔서 콘투어로 되어져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가우시안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가우시안으로 변경해서 다시 렌더링을 하겠습니다. 그럼 외곽 라인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툰 쉐이딩의 대표적인 느낌인 외곽 라인에 엣지를 주기 위해서는 꼭 알아둬야 할 정말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시 타입을 콘투어로 바꾸고 다시 렌더링 하겠습니다. 다시 외곽 라인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이드를 보시면은 엣지 컬러는 톤 가장자리의 라인 색상과 스타일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엣지 톤 맵은 가장자리의 색을 램프 노드를 통해 자연스럽게 색과 톤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 내용에 대해 잘 보여주는 가이드 사례와 함께 보기 때문에 더 이해가 잘 가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툰 쉐이더의 엣지가 라이트나 노출값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분 내용은 아놀드 맵의 엣지 컬러가 램프 색상과 곱해져서 다른 색으로 표현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의 톤에 다른 색을 줄 수 있다는 것인데 역시 재미있는 연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아래의 엣지 불투명도는 가장자리의 투명도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고 아래의 내용은 가장자리의 너비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로버트 그림은 카메라의 거리나 각도에 따라서 가장자리의 너비가 바뀌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도 꽤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만화는 적절한 선의 생략이 있죠. 그러한 느낌을 구현해주는 것인데요. 아이디의 차이에 따라 혹은 인접한 정도에 따라서 선을 적절하게 생략해주는 기능입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겠지만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거나 그려보셨다면 이것이 주는 그 느낌으로 인해서 훨씬 자연스러운 표현을 톤 쉐이딩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변 픽셀의 마스크 색상이 다를 경우 다른 느낌의 선을 그려주는 기능입니다. 역시 풍부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재미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이 메카닉 같은 결과물을 보면은 정말 수작업으로 그린 것 같은 느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웹툰을 그려도 사람들은 수작업으로 했다고 속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인접한 픽셀과의 UV 차이를 이용해서 엣지를 적절하게 생략해주는 사례이고요. 밑에 로버트는 각도에 따라서 엣지를 적절히 생략해주는 사례입니다. 그 아래 부분은 애니메이션으로도 각도에 따른 느낌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엣지에 대한 설명이 더 있지만 다 할 수는 없고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엣지 항목에서는 톤 쉐딩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엣지를 다양한 느낌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3D Max 씬에서 머티리얼을 보시면은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은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었죠. 엣지 디텍션, 엣지 컨트롤, 그 아래에는 실루엣에 대한 내용, 베이스 스페큘러, 스타일 하이라이트. 이 외에도 정말 많은 항목들이 있고 이런 기능들을 조합해서 정말 다양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저도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고 대략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는 정도만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다시 가이드 문서에서 이제 종합적인 내용을 빠르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왼쪽 카테고리를 보겠습니다. 먼저 실루엣은 카메라를 바라보는 방향이나 쉐이더 아이디의 차이에 의해 실루엣 라인을 만들어냅니다. 그로 인해 이렇게 재미있는 실루엣 느낌을 만들 수도 있고요. 실루엣 가장자리의 색이나 톤맵, 불투명도를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베이스 톤을 보겠습니다. 베이스 톤은 명암을 단계식으로 조절해서 만화 같은 느낌을 내주는 기능인데 이따 설명드릴 픽셀 아트를 위해서도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명암 단계를 그라데이션 맵을 활용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단계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스페큘러 톤은 앞서 말씀드린 베이스 톤과 비슷한데 스페큘러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역시 스페큘러 톤도 다양한 느낌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스타일리즈 하이라이트는 렌더링 이미지의 하이라이트 표시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텍스처인데요. 이 스타일리즈 하이라이트가 있으면 세련된 느낌을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립라이팅은 물체의 뒤편에서 빛을 주는 후광 효과라고 할 수 있죠. 어떤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세부적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그라데이션 맵 등을 통해서 역시 다양한 응용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트랜스미션은 불투명도나 빛을 산란하는 느낌을 표현할 수 있고요. 느낌을 보시면 아시겠죠. IOR 매개값을 이용해 세부적인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에미션은 자체 배광처럼 직접 빛을 방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들을 할 수 있는지의 몇 가지 사례를 보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오메트리에 노멀맵을 연결해서 표면의 느낌을 풍부하게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이제 3D Max를 보시면서 가이드 문서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하고 제가 작업한 것을 직접 보면서 어떤 식으로 톤 쉐이딩을 활용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베이스 컬러에 비트맵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비트맵은 외부의 비트맵 형식의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비트맵을 가져오는 방식에 대해 알려드리자면은 머티리얼 맵 브라우저에서 찾으면 되는데 비트맵이라고 영어로 검색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맵 노드를 뷰창에 가져오고요. 오른쪽 파라미터에서 비트맵의 논을 선택해서 해당 텍스처를 불러오면 됩니다. 그리고 노드를 톤 맵의 베이스 컬러에 연결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 되겠고요. 그 아래 베이스 톤 맵과 스페큘러 톤 맵도 각각 맵이 연결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문서를 통해서 보셨다시피 이 두 가지는 만화의 느낌처럼 명암을 단계식으로 톤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역시 꼭 적용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그라디엔트 맵도 머티리얼 맵 브라우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역시 맵 브라우저 상단에서 그라디엔트라고 영어로 적어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라디엔트 관련 맵을 여러 개 찾을 수 있는데 여기에 보이는 맵들도 다 적용 가능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그라디엔트 램프 맵입니다. 그라디엔트 램프 맵을 가져와서 일단 기존의 맵 대신에 베이스 톤 맵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렌더링 하면은 그러면 텍스처에 회색의 그라디엔트 맵이 적용된 느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라디엔트 느낌을 좀 만져보겠습니다. 그라디엔트 램프 파라미터를 보시면은 램프 파라미터의 가운데 마커 부분을 선택하고 두 번 클릭해 보면은 컬러 셀렉터가 나오는데 컬러 셀렉터에서 브라운 컬러를 선택하겠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다른 컬러를 사용해도 되지만 피부톤과 어우러지기에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브라운 컬러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렌더를 다시 해보고 느낌을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브라운 느낌이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반영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컨셉에 따라서 이런 느낌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되는 느낌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톤 쉐딩과 함께 픽셀 아트를 최종 결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톤을 단계별로 층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를 위한 작업도 간단한데요. 이를 위해서 마커를 추가하겠습니다. 흰색 가까이에 클릭해서 마커를 하나 추가하면은 역시 거의 흰색에 가까운 마커가 추가되는데요. 이 흰색 마커를 브라운 마커 가까이에 가져가면은 단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브라운과 화이트 두 개의 마커 모두 약간 어두운 쪽에 좀 더 가깝게 위치시키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면적으로 보면은 밝은 부분이 좀 더 넓게 나오기 때문에 좀 이쪽에 가깝게 위치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마커를 약간 어두운 쪽에 가깝게 위치시킨 후 렌더링도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아까와는 달리 그라디엔트 느낌이 아니라 단계별로 톤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렌더링을 해보니 마커의 위치를 어떻게 변경해야 할지 감이 잡힙니다. 그래서 위치를 조금 더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렌더링 해보면서 확인하면서 내가 원하는 톤의 비율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대체로 톤 쉐이딩이나 픽셀 아트는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톤을 2톤, 3톤 계속 늘려나갈 수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아야 3톤 이하로 느낌을 주는 것이 톤 쉐이딩이나 픽셀 아트엔 더 어울립니다. 그 다음 하이라이트 컬러에 쓰인 텍스처가 이마나 코, 귀 등에 포인트 하이라이트를 주어서 특유의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여기에 다른 텍스처를 넣거나 조절해서 다양한 하이라이트 느낌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이라이트 컬러가 톤 쉐이더에서도 꼭 쓰여야지 톤 쉐이더가 세련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림라이트 컬러에도 그라디엔트 램프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램프 파라미터를 직접 만져서 느낌의 변화를 확인하겠습니다. 림라이트는 물체의 뒤편에서 빛을 주는 후광 효과인데 그라디엔트 램프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주냐에 따라서 그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림라이트는 실사적인 느낌을 만드는 데 사용되어 왔지만 언제부턴가 톤 쉐이더에도 림라이트가 어울린다는 것을 몇몇 콘텐츠에서 증명을 했었죠. 그래서 3dmax와 아놀드 렌더는 유행의 흐름을 빠르게 적용해서 톤 쉐이더에 림라이트를 비중 있게 적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라디엔트 램프 파라미터를 조절하면서 느끼는 것인데요. 단지 림라이트 느낌을 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뭔가 다른 느낌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이 캐릭터 얼굴에 베이스 컬러, 베이스 톤 맵, 스페큘러 톤 맵, 하이라이트 컬러, 림라이트 컬러 이렇게 5가지의 속성만 부여했는데요. 여기에 다른 속성들을 이용해서 정말 다양한 표현들을 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머리에 적용된 머티리얼을 보시면은 머리는 아무래도 하이라이트 컬러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 사용하지 않았고요. 대신에 머리의 입체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멀 맵을 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렌더 뷰에서 봐도 약간의 입체적인 느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얼굴과 머리에 사용된 톤 쉐딩을 보셨는데요.
그 외에 몸이나 다른 부분에 톤 쉐이딩을 적용할 때에도 각각 재질에 따른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해서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티리얼 에디터는 닫고 프론트 뷰로 바꿔서 라이트의 방향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라이트의 방향을 바꾸고 다시 카메라 뷰에서 렌더링을 해보면은 라이트의 방향에 따른 쉐이딩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톤 느낌을 잘 살리면서 라이트에 따른 변화가 잘 적용되고 있는데요. 아놀드 렌더가 물리 기반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배경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연출도 할 수 있는데요. 메뉴의 렌더링의 인바이러먼트를 열어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가 지금 검은색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만약 백그라운드 컬러를 흰색으로 바꾸고 렌더링을 해보면은 물리 기반인 아놀드 톤 쉐이더가 그 영향을 받아서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백그라운드 컬러는 검은색으로 바꾸겠는데요. 여기서 이상한 점을 느끼셨을 겁니다. 지금 렌더링 뷰에서는 레드와 블루가 합쳐진 듯한 색인데 백그라운드 컬러는 검은색입니다. 이것은 게임 엔진에서 안 쓰는 그린 부분의 키값을 빼기 위해서 잘 안 쓰는 하나의 색으로 통일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의도적으로 배경색을 레드와 블루가 합쳐진 원색 계열을 사용한 것인데요. 영화에서 블루 스크린을 쓰는 것과 같은 의미죠. 하지만 아놀드 쉐이더는 백그라운드 컬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그냥 검은색으로 두고 배경색은 강제적으로 레드와 블루가 합쳐진 원색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부분은 렌더 섀도우에서 아놀드 탭을 선택하고 아래로 내려가 보면은 Environment, Background, Atmosphere가 있고 이 중에서 백그라운드의 커스텀 컬러를 바꿔서 강제로 백그라운드 컬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제로 바꾸면은 물리 기반의 쉐이더라 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은 백그라운드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실제 렌더링에서 안 쓰는 부분은 특정 색을 쓰는 방법으로 해서 2D 게임을 위한 렌더링을 할 때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런 식으로 세팅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게임 렌더링에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이 안티알리아싱인데요. 이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해당 아놀드 탭의 윗부분을 좀 올려보겠습니다. 그럼 제너럴 항목이 보이고 이 중에서 카메라 AA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안티알리아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픽셀의 단계 현상을 부드럽게 표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부드럽게 표현이 되는데요. 반대로 값이 마이너스가 되면은 이미지의 픽셀화가 두드러지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면은 픽셀 아트도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도트라고도 하죠. 카메라 안티알리싱을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3까지 내려보겠습니다. 픽셀 아트 느낌을 조절하는 방법은 이 안티알리싱의 조절과 함께 머티리얼 에디터에서 앞서 많은 시간 동안 보여드렸던 톤 맵의 베이스 톤 맵의 단계를 조절하면서 픽셀 아트의 느낌을 조정하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하니 머티리얼 에디터에서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라디엔트 램프 파라미터를 미세하게 조절해주면서 톤의 위치를 조절해주면 되는데요. 픽셀 아트는 한정된 컬러 값을 픽셀을 사용해서 효율적으로 제작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동적이 아닌 그라데이션 조절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변하는 픽셀의 변화를 조정하면서 이 톤의 위치를 잘 세팅해주면은 픽셀 아트 작업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픽셀 아트는 나름의 감성과 함께 하드웨어 사양을 가장 타지 않는 장르이지만 작업 시간은 오히려 많이 소요되는 노가다 작업이었기 때문에 장벽이 있었는데요. 3D Max의 아놀드 톤 쉐이딩으로 작업하면은 현존하는 픽셀 아트 제작 방식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게임 렌더링을 위한 카메라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띄워놓았던 창들은 모두 닫고요. 레프트 뷰에서 보겠습니다. 기존의 카메라는 지우고 새로운 카메라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스냅을 걸어주고 카메라를 생성하겠는데요. 또 카메라의 속성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타겟 카메라를 선택하고 카메라의 전신을 모두 담을 수 있도록 배치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했으면 단축키 C를 눌러서 카메라 뷰에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툰 쉐이딩과 렌더 세팅 등을 만져서 좀 더 디테일하게 느낌을 잡으면 좋겠지만 그만하고 카메라 배치로 넘어가겠습니다. 탑뷰로 가겠습니다. 지금 하려는 것은 리니지 1이나 디아블로 같은 전통적인 RPG 게임처럼 렌더링하는 방법인데요. 그런 RPG 게임들은 동작별로 8방향이 필요하기 때문에 8개의 카메라를 설치하겠습니다. 스냅은 끄고요. 카메라 전체를 선택한 후 축을 월드 축으로 그리고 센터 피벗을 선택하겠습니다. 축을 가운데로 보내기 위함이었고요. 이제 메뉴에서 툴의 어레이를 선택하겠습니다. 어레이를 선택하면은 Z축에 45를 적고 리오리엔트에 체크를 꺼야 합니다. 그리고 카피에 체크 그리고 총 8개의 카메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카운트에 8을 적어서 모두 합쳐 8개의 카메라를 생성하겠습니다. 이제 C를 눌러서 각각의 카메라 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카메라에 각각의 라이트를 같이 묶어서 원하는 라이팅 느낌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바로 단축키 F10을 눌러서 렌더링 옵션을 보겠습니다. 렌더링도 크게 3가지를 세팅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상단의 타임 아웃풋입니다. 여기서 렌더링할 범위를 적어주면 되는데요. 저는 이미 걷기 동작으로 체크해 두었던 68프레임에서 102프레임으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웃풋 사이즈입니다. 임의로 적을 수 있도록 커스텀으로 하고 원하는 사이즈를 적겠습니다. 저는 512/512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렌더 아웃풋입니다. 파일을 눌러서 어느 폴더에 어떤 이름과 포맷으로 저장하면 될지 정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픽셀아트 등 2D 게임을 3D 맥스에 발전한 쉐이더, 카메라, 라이팅, 아놀드 렌더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앞으로도 2D 게임의 노하우나 기술 세미나 등이 꾸준히 생겨서 특유의 아날로그적인 감상이 주는 느낌으로 게임 유저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2D 게임이 더 많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D 게임 제작에는 3D 맥스도 많이 쓰여왔지만 특히 최근 약 10년간은 2D 스켈레탈 애니메이션 툴을 활용한 2D 게임 제작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2D 스켈레탈 애니메이션 툴의 대표격으로는 아무래도 스파인 2D가 있고 그 외에 라이브 2D로 제작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리얼루전의 카툰 애니메이터 4와 어도브의 캐릭터 애니메이터도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혹시 2D 스켈레탈 애니메이션 툴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무래도 게임 제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파인 2D의 사례를 통해서 작업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스파인 2D 튜토리얼 애니메이션을 보시면은 본의 종속관계를 이용해서 관절을 만들고 그 관절에 플랜 형태의 폴리건 메쉬를 씌워서 리깅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조의 캐릭터를 애니메이팅 하는데 일일이 모션에 따른 그림을 다 그려줘야 하는 기존의 스프라이트 방식의 2D 게임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스파인 2D 방식과 스프라이트 시트의 차이를 보고 계신데요. 똑같은 동작이지만 스파인은 0.18MB인데 반해 스프라이트 시트는 3MB가 넘고 메모리 요구량도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작업 시간으로도 매 프레임마다 다 그리기 때문에 노가다라고까지 불리우는 스프라이트 방식에 비해서 스파인 2D는 이미지에 뼈대를 심어서 뼈대를 움직이는 방식이다 보니까 작업 시간도 많이 줄일 수 있죠. 스프라이트 방식이 왜 훨씬 힘들다고 하는지 이것을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위의 이미지를 보시면은 각각의 관절별로 나뉘어진 그림만 있으면은 걷기, 공격 등 웬만한 애니메이션이 관절만 움직이는 제작 방식으로 애니메이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스프라이트 방식의 경우 움직임들을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모두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작업 방식도 힘들고 오래 걸리고 그리고 숙련된 애니메이터도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2D 스켈레탈 애니메이션 툴을 사용하면은
관절만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위의 단점들이 모두 크게 개선됩니다. 대신 움직임이 단순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미지의 사이즈를 변경하거나 부분적으로 이미지를 왜곡하는 등의 변형이 가능하고 프레임 기반의 스프라이트로도 연출할 수 있어 그러한 단점을 커버하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D 애니메이션의 장점인 동작과 동작 사이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블렌딩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러한 방식들은 결국 기본 원리가 3D와 같은 방식이고 예전부터 3D 맥스에서도 많이 사용되었던 방식이라는 것을 눈치채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원래 스파인 2D는 3D 모델링을 2D의 평면적인 요소로 단순화시킨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스파인 2D에서 할 수 있는 것은 3D 맥스에서 모두 할 수 있으며 오히려 3D 맥스에서 훨씬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도 3D 맥스에서 스켈레탈 애니메이션 방식의 씬을 직접 구성해 보았는데요. 이 예제가 3D 맥스를 활용하면 좋아지는 장점 요소들을 다 담을 수 있는 예제 샘플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과 흡사하다고 생각해서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이 메카닉 모델링을 사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로봇은 각각 관절별로 이미지가 나누어져 폴리곤 2개짜리 플랜에 각각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관절들이 플랜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뷰포트의 왼쪽 상단을 보시면은 총 폴리곤이 26개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지에는 알파 값이 적용되었고요. 2D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각각 로테이션도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2D 이미지들이 2개짜리 플랜에 입혀진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2D 스켈레탈 애니메이션 툴처럼 각각의 이미지들을 적용한 플랜에 각각 본을 연결해 놓았습니다. 각 본들을 움직여 보면은 연결된 상태를 확인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셨다시피 각각 관절 따라 나뉘어진 평면의 폴리곤 메시들이 각각의 본에 연결된 형태로서 스파인 2D나 라이브 2D 같은 그러한 2D 스켈레탈 애니메이션 툴 방식이죠. 원리가 같은 만큼 용량이나 메모리의 소모도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자면 스파인 툴을 사용하건 3D 맥스를 사용하건 그 성능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2D 스켈레탈 애니메이션 툴보다 3D 맥스가 더 좋은 이유,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뼈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본이나 헬퍼로 뼈대를 만들 수도 있었지만 지금 바이패드로 뼈대를 구성한 상태입니다. 바이패드로 뼈대를 구성했다는 것, 리깅했다는 점이 어떤 장점을 가질까요? 우리나라 기존의 게임들은 지난 20년 넘게 거의 대부분이 3D 맥스로 만들어졌습니다. 3D 게임이건 2D 게임이건 모두 오랜 기간 동안 3D 맥스를 사용했고 애니메이션 작업은 거의 대부분 바이패드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쌓여왔던 바이패드 애니메이션 리소스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 프로젝트를 경험했던 회사들 혹은 개인들도 각각 가지고 있는 바이패드 포맷의 다양한 걷기, 공격, 죽기 등 방대한 애니메이션 자료가 정말 많이 있겠죠. 그러한 바이패드 애니메이션 리소스를 2D 게임의 애니메이션에도 바로 적용 가능한 것이 첫 번째 장점입니다. 기존의 바이패드 애니메이션 파일을 다른 바이패드에 적용하는 방법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이패드 뼈대를 선택한 상태에서 바이패드의 로드 파일을 눌러서 BIP 확장자를 찾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리타겟팅이라고 하죠.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는 바이패드 애니메이션들을 이 메카닉 뼈대에 리타겟팅한 결과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3D 맥스의 바이패드 사용자들은 아시겠지만 바이패드의 리타겟팅 기능은 장점이 많습니다. 특히 뼈대의 구조가 많이 다르다 할지라도 애니메이션이 대체로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지금 제가 전에 가지고 있던 3D 게임의 바이패드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리타겟팅한 결과물들을 보고 계신데요. 따로 별도로 추가적인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 없이 리타겟팅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형태의 애니메이션을 리타겟팅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고 대체로 좀 세부적으로 다듬어 줄 필요는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도 분명 기존의 바이패드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바이패드로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또 하나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숙련된 게임 애니메이터를 구하는 것이 수월하다는 측면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델러에 비해서 애니메이터는, 특히 숙련된 애니메이터는 구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특히 2D 게임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근 20년간 정말 많이 개발되었던 3D 게임에 비한다면 2D 게임은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았고, 요구되는 작업 스킬도 난이도가 높고, 하려고 하는 사람도 모델러나 컨셉 아티스트에 비하면 무척 적었기 때문에 노련하게 애니메이팅 작업할 수 있는 2D 애니메이터는 정말 구하기 힘든 것이, 너무너무 힘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3D맥스의 바이패드를 활용한 애니메이터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구할 수 있죠. 10년, 2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높은 퀄리티의 애니메이션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바이패드 애니메이터는 꽤 많은 편입니다. 이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2D 스켈레탈 애니메이션 툴로 3D맥스를 활용하면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한번 국내 게임, 2D 게임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떠올려 보시면 어떠한가요? 대부분 그림은 엄청나게 이쁘고 매력적인데 반대로 애니메이션은 어설프거나 평범한 수준임을 떠올리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국내의 2D 게임은 애니메이션 측면에서 훨씬 더 발전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매력적인 그림에 기존의 숙련된 바이패드 애니메이터들이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다면, 대작 3D 게임에서 보여주는 수준의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다면 분명 그 퀄리티로 게임 사용자들에게 큰 어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의미로 또 큰 장점이 있죠. 바로 모션 캡처도 적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스파인 2D 이건 아니면 라이브 2D건 모션 캡처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3D맥스에서 작업하면 모션 캡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D맥스 사용자들이 캡처해서 게임에서 사용했던 기존의 모션 캡처 파일 외에도 흔히 여기저기서 구할 수 있는 BVH, TRC, FBX 등의 모션 캡처 파일도 모두 3D맥스에서 호환이 되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모션 캡처 파일을 구해와서 2D 캐릭터에 적용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직접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도브의 믹사모는 많은 분들이 아실만한 리깅 및 애니메이션 미들웨어인데요. 게다가 프리웨어죠. 여기에는 보시다시피 정말 많은 애니메이션 클립들이 있고 원하는 동작을 선택해서 FBX 포맷으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하나의 동작을 이미 FBX로 익스포트 해 놓았는데요. 이것을 3D맥스에서 불러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담없이 따라 하실 수 있도록 별도의 비용이 필요 없는 믹사머를 이용한 것이고요. 이제 3D맥스에서 임포트해 온 결과를 보면은 본 구조로 완벽하게 모션이 불러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으로 임포트해 와서 본으로 애니메이션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국내의 많은 애니메이터 분들은 또 바이패드를 선호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션 캡처 파일을 바이패드로 가져오는 방법에는 복잡한 방법도 몇 가지 있지만 간단한 방법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FBX 뼈대의 구조와 이름을 똑같이 해서 바이패드를 3D맥스에서 만들어 놓고 그 씬에서 FBX 파일을 임포트하면 바이패드에 바로 그 키값들이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FBX의 애니메이션 데이터가 바이패드로 잘 불러진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패드 애니메이션을 BIP로 다시 저장할 수도 있는데요.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BIP 파일을 아까 제가 만든 메카닉에서 불러오면은 뼈대 구조가 다르더라도 리타겟팅이 가능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 캐릭터의 형태가 다르고 3D가 2D로 변형되는 과정에서 추가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3D맥스를 사용해서 2D 스켈레탈 애니메이션 툴로 활용하면 모션 캡처 파일을 포함해서 이미 많이 제작된 바이패드 애니메이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큰 장점일 것입니다.
그리고 숙련도 높고 실력 있는 바이페드 애니메이터들이 멋지게 애니메이션을 마무리 지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D 스켈레탈 애니메이션 툴로 3D 맥스를 사용하면 좋은 이유 또 하나, 바로 부분적으로 3D를 사용해서 퀄리티를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 좋은 사례도 많이 있겠지만 이 메카닉 모델링으로 예를 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메카닉이 로켓 펀치 공격을 한다고 할 경우 그냥 이 펀치가 단순히 이 이미지 상태로 날아가기만 해서는 좀 심심한 연출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먹 부분만 만약 3D로 제작한다면 회전하듯이 날아가는 연출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시점이 이동하는 듯한 연출을 해서 심심하지 않게 다양한 멋진 연출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몸통 자체를 3D로 만들면은 몸을 회전시키는 동작도 쉽게 할 수 있겠죠. 별것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을 2D로 작업하려면은 굉장히 까다로운 작업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은 하나의 사례 중에 하나에 불과할 뿐이고, 이런 식으로 3D를 사용하면은 정말 2D 게임에서도 다양한 연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D 스켈레탈 애니메이션 툴에서도 메쉬 변형이나 간단한 스트레치 기능을 통해서 유연한 애니메이션이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3D 맥스에서는 이러한 기능들도 3D 맥스의 풍부한 모디파이 기능과 애니메이션 지원 기능으로 더 많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연출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물리적인 성질에 의한 애니메이션 기능도 2D 스켈레탈 애니메이션 툴보다 훨씬 다양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례로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유지훈이라는 제 지인 2D 애니메이터가 나루토 원작을 바탕으로 3D 맥스에서 2D 기법과 3D 기법을 혼합해서 연출한 애니메이션인데요. 이분이 스파인 2D를 활용하는 2D 애니메이터지만 3D 맥스를 활용해서 2.5D 애니메이션 제작 기법으로 연출한 것입니다. 이 사례 역시 2D의 한계를 넘어서서 좀 더 풍부한 연출을 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2D 스켈레탈 애니메이션 툴로는 절대로 이런 임팩트 있는 애니메이션을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설사 2D로 이렇게 표현하려고 한다 해도 스프라이트 방식을 좀 활용해야 되고 그러는 등 매우 비효율적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3D 맥스를 활용하면 연출할 수 있는 영역이 크게 넓어지기 때문에 게임 중간에 이런 식의 애니메이션 연출이나 아니면 중간중간에 컷신 방식으로도 따로 시네마틱 영상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임팩트 있는 연출 표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리깅에 대해서도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3D 맥스를 활용하면 당연히 더 풍부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상체를 한번 움직여 보겠는데요. 이 메카닉 모델링이 단순한 형태라서 디테일한 리깅은 아니지만 가능한 선에서 IK를 활용한 애니메이션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따로 세팅을 했는데요. 그런데 3D 맥스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거나 스페셜한 IK를 활용한 리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메뉴의 애니메이션에서 IK 솔버나 컨스트레인 그리고 다양한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기능을 사용해서 이 톱니바퀴 애니메이션도 효율적으로 리깅할 수 있었고요. 간단한 시스템의 2D 애니메이션 툴의 IK 시스템보다 훨씬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3D 맥스의 이런 스페셜 리깅 시스템은 유튜브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검색만 해봐도 정말 다양한 구현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IK 솔버나 콘스트레인, 다양한 컨트롤러들, 그리고 스크립트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은 아무리 독특한 구조의 모델링이라 하더라도 모두 효과적으로 리깅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메뉴의 모디파이나 커맨드 패널의 모션 탭에서도 다양한 애니메이션과 리깅을 지원합니다. 3D 맥스의 리깅은 정말 많은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역시 구글 검색이나 유튜브에서 관련 단어로 검색만 해봐도 그러한 기능을 쉽게 사용하는 스페셜 리깅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또 3D 맥스의 장점을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3D 맥스는 지난 20년 동안 국내 게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툴이기 때문에
아무리 까다로운 작업이라 하더라도 모두 검색만 해도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법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리깅이나 애니메이션에만 해당되는 내용도 아닙니다. 게임 제작을 하다 보면은 분명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3DMax에서는 그런 것들을 단지 검색만 해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소속된 회사도 스파인2D로 2D 게임을 개발하다가 3DMax로 바꾼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그 친구가 말하길 스파인2D에서는 자잘한 오류등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미 해결 방법에 대한 솔루션을 쉽게 찾을 수 있는 3DMax로 바꾸어서 제작해서 제작 기간을 빠르게 단축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2D 스켈레탈 툴의 활용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인 콘텐츠 제작 툴로서의 역할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이 2D 스켈레탈 애니메이션 툴로 만화적인 캐릭터를 만들어서 메타휴먼 혹은 VTuber, 버추얼 유튜버라고도 하죠. 그런 작업도 많이 하시죠. 아니면 게임에서 활용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제작 방식에 있어서는 특히 라이브2D라는 소프트웨어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라이브2D를 활용한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라이브 방송 등을 하면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금은 라이브2D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인기 있는 캐릭터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크리에이터들, 특히 일본의 정말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캐릭터 방송을 하고 스트리밍으로 실시간 라이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녹화한 후 편집을 통해서 서비스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광고나 슈퍼챗, 멤버십 가입, 상품 홍보 등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저는 이러한 콘텐츠 작업도 3DMax로 하면 더 멋지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그려놓았던 그림을 3DMax로 2.5D 작업을 해서 립싱크 하듯이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것으로는 3DMax의 강점을 많이 반영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다른 프로 작가들의 그림보다 덜 이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3DMax를 사용하면은 좀 전 게임 사례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유로 2D의 한계를 벗어나서 더 많은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3DMax가 라이브2D 같은 툴보다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3DMax와 라이브2D 그리고 스파인2D까지 다 사용해보았던 제 의견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고 배우는 데 있어서 걸리는 시간은 모두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업도 별로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더 있다면 더 많은 것을 보여드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아젠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D 게임을 제작하려는 개발자분들께서는 이러한 내용들 고려하셔서 3DMax를 활용해서 2D 게임 개발하는 것을 고려하시면은 다른 2D 게임들과 차별화된 더 임팩트 있는 표현과 연출, 높은 퀄리티의 애니메이션이 가능한 게임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서 이번 아젠다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아젠다인 스플라인을 활용한 2D 스프라이트 효과 제작하기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리즘 스타일의 게임이 아닌 디포메이션 변형이 된 비실사 게임을 흔히 우리는 캐주얼 게임이라고 통칭해서 말하고요. 영어권에서는 스타일라이즈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스타일라이즈 게임들은 이펙트도 마찬가지로 사실적인 FX가 아니라 스타일라이즈 FX를 적용해야지만 시각적인 조화가 어우러집니다. 그리고 스타일라이즈 FX를 만드는 방법의 핵심 포인트는 그 FX에 사용되는 리소스 텍스처를 스프라이트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느낌을 알 수 있는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서비스 중인 캐주얼 게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제 지인 이펙트 아티스트가 제공해준 타격 이펙트 중 하나인데요. 그 게임에서 실제 사용하는 엔진인 유니티에서 직접 플레이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 스타일라이즈 이펙트라고 할 수 있겠죠. 실사 스타일이 아닌 이런 스타일라이즈 느낌을 완성해주는 핵심 요소가 바로 스프라이트 때문인데요. 왜 그런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타격 이펙트는 파티클을 생성하는 5가지 이미터들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횡으로 길게 뻗어나가다가 사라지는 표현을 보시고 계신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빛이 길다랗게 여운을 남기면서 빛 줄기를 남기면서 사라지는 느낌을 드로잉으로 표현한 것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파티클이 단순히 점점 투명해지면서 사라지는 그런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라진다면은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이 이펙트는
스프라이트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스타일리시 이펙트 느낌을 줄 수 있었는데요. 그럼 여기에 사용된 텍스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8장의 스프라이트 이미지로 구성되어서 여운을 남기는 빛의 표현을 직접 스프라이트로 그린 텍스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직접 그린 스프라이트를 텍스처 리소스로 사용하는지 점점 이해가 가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이미터도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 레이라는 이미터를 보시겠는데요. 이것은 크게 보이는 만큼 스프라이트임을 더 잘 느끼게 하는데요. 직접 그린 2D 스프라이트 텍스처를 사용했기 때문에 캐주얼한 스타일리시한 그래픽에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 이펙트에 사용한 텍스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 직접 그린 4장의 스프라이트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5개의 이미터들을 다 보이게 해서 조합된 이펙트로 확인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캐주얼 게임에 어울리는 스타일리시 이펙트 느낌을 위해서 리소스의 일부분을 스프라이트로 제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스프라이트는 어떤 소프트웨어로 제작해야 할까요? 기존의 2D 디자이너들과 아티스트들은 스프라이트를 제작할 때 주로 포토샵, 애프터 이펙트, 그리고 플래시를 주로 써왔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아젠다에서 스프라이트를 3D 맥스에서 제작하는 것도 나름 괜찮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D 맥스에서 스프라이트 제작은 연구해볼수록 많은 장점이 있는 것을 느꼈는데요. 이번에는 시간 관계상 간단한 불 이펙트 파이어 FX를 제작하는 과정을 일부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물인 불은 정해진 형태는 없지만 그 형태의 법칙은 있습니다. 스스로 열과 빛을 내는 개체라서 위쪽으로 타오르는 형태를 띠는데요. 공기의 흐름으로 물결 모양이 흐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불 스프라이트를 만들 때는 기준이 되는 물길 모양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저는 3D 맥스의 스프라인 중에서 헬릭스를 이용해서 그 느낌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헬릭스를 만들고 물길 모양을 만들어 주면서 여기에서 3D 맥스에서 스프라이트를 만들 때의 첫 번째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프라이트는 온전히 작업자의 능력에 기대서 수작업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인데 기준이 되는 참고 자료가 있으면 작업자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타격 효과를 만들 때는 액션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의 참고 자료를 토대로 하는 등 스프라이트를 효율적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많은 레퍼런스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포토샵의 경우 형태를 참고할 수는 있지만 애니메이션을 참고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에 반해서 3D 맥스는 2D건 3D건 생각하는 모든 애니메이션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수작업인 스프라이트를 위한 레퍼런스나 기준이 되는 애니메이션을 손쉽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3D 맥스가 그렇게 애니메이션 기능이 좋다면 애초에 3D 맥스에서 다 자동적으로 만들면 되지 않냐고 물어보실 분도 계실 텐데요. 2D는 수작업으로 해야 특유의 그림 느낌을 만들어줄 수가 있죠. 3D 모델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사실적인 텍스처 넣으면 될 텐데 왜 굳이 수작업으로 페인팅 해주면서 손맵 혹은 핸드 페인팅이라는 분야가 생겼을까요? 마찬가지로 손으로 직접 드로잉해서 주는 수작업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불 스프라이트 만들 때 기준이 되는 물결 애니메이션을 3D 맥스의 기능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스플라인의 헬릭스를 사용해서 금방 만들었고요. 이처럼 3D 맥스에서는 다양한 느낌의 애니메이션을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플레이 해보면 물결 느낌으로 애니메이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물결 애니메이션을 토대로 3D 맥스의 스플라인의 라인을 이용해서 한 프레임씩 해서 불 스프라이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3D 맥스의 라인을 그리는 방식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과 방식이 거의 같습니다. 클릭해서 라인을 만들어 주는데 드래그하면 곡선이 되고 클릭하면 직선이 됩니다. 다 그렸으면 한 프레임 뒤로 가겠습니다. 3D 맥스에서 한 프레임 뒤로 보내는 방법은 단축키 키보드의 마침표를 눌러서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의 쉼표, 마침표 옆에 있는 쉼표를 누르면 반대로 앞으로 한 프레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3D 맥스에서는 앞뒤로 한 프레임씩 이동하는 것을 쉼표와 마침표로 편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온전히 스프라이트 형태를 그리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키보드의 물음표를 누르면 플레이가 되고요. 그럼 두 번째 프레임에서 역시 스플라인의 라인으로 계속 그려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물결 모양을 참고해서 그려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두 4개의 프레임에 각각 그려줄 것입니다. 프레임이 많으면 더 리얼하게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불은 4프레임만으로도 어색하지 않게 애니메이션 될 수 있습니다. 계속 작업을 하면서 스프라이트 작업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은 스프라이트 작업을 안 해보신 분들 중에서 제가 지금 하는 것과 같은 작업을 따라해 보신다면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제대로 결과가 나오기는 할까? 라는 생각일 텐데요. 하지만 스프라이트 작업을 계속 하면 할수록 더 능숙해지고 더 자연스럽고 멋진 스프라이트를 그리는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터득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스프라이트처럼 누구나 쉽게 가지지 못한 노하우를 가진 그래픽 디자이너는 롱런하는 개발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노하우를 더욱 멋지게 완성시켜 주는 것이 부가적인 기술, 테크놀로지의 힘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프라이트 제작을 위한 테크놀로지의 파트너로 지금까지 포토샵이나 애프터 이펙트, 플래시를 주로 사용해 왔는데요. 하지만 가장 강력하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툴은 3D Max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4장의 스프라이트를 모두 그렸고요.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돌려보면서 느낌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지만 좀 뭐 상관없습니다. 계속 만들어 가면서 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지금 그린 것은 안쪽 부분의 불이었고요. 바깥쪽 부분의 불도 또 만들어 주겠습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물결 모양의 애니메이션을 참고하면서 라인을 그려주면은 불 같은 느낌의 스프라이트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는 제가 롱런할 수 있는 디자이너를 언급하면서 좀 거창하게 이야기했는데요.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은 포토샵이나 플래시 등보다 훨씬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3D Max를 활용하면 2D 스프라이트를 만들 때도 가장 든든한 기술적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침 이 웨비나의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더 멋진 말로 마무리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아까와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 그래픽 디자이너 혹은 아티스트들의 생각을 보면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듯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기술이야 라고 생각하는 테크니컬 디자이너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트의 표현력에 필요한 감각에 대한 기본 자질을 키우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불 시퀀스 이미지를 만드는데 이펙트 전문 프로그램이나 3D 툴 같은 것을 사용한다면 잘 만들 수는 있겠지만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뻔한 불 시퀀스 영상을 만들 것이고요. 그리고 불 스프라이트를 순수하게 수작업으로만 그리는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불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하지만 2D 분야에서는 생각하지 않았던 3D 툴을 2D 작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멋지게, 그리고 새로운 느낌의 불 느낌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바깥쪽의 불도 마저 다 그랬습니다. 이 다음으로 불 느낌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 해줘야 될 것은 동그란 공기의 흐름을 추가해 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서클 스프라인을 하나 만들어서 첫 번째 프레임에 불 스프라인과 겹치게 배치해 주겠습니다. 서클 스프라인으로 동그란 공기의 흐름이 위로 올라가는 느낌을 표현해 주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3D Max의 업그레이드된 스플라인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클을 에디터블 스플라인으로 바꾸고 불 스플라인과 어태치 시켜 주겠습니다. 3D Max의 스플라인은 많은 업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가 불린으로 특정 부분의 스플라인을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있습니다. 빼기인 서브트랙션을 선택하고 불 스플라인을 선택하고 다시 불린을 선택하고 서클 스플라인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서브트랙션 돼서 서클만큼 잘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프레임씩 지나갈 때마다 동그란 공기가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각 프레임마다 동그란 공기가 시간이 흐를수록 위로 올라가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 저항을 많이 받는다는 느낌으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해서 완성된 스프라이트를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더 있었다면 다듬어서 더 깔끔하게 만들 수 있겠지만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사용된 기술이 좀 더 있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방금 했던 작업이 기본 틀이 됩니다. 언젠가 기회가 또 된다면 오늘 작업한 불 효과 외에도 타격이나 전기 등 다양한 성질의 효과를 작업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고 또 메쉬 모델링으로 만드는 FX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게임으로 활용되는 전체적인 과정을 보여드리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3D를 활용한 스프라이트 작업은 활용도가 정말 많은데요. 이번 아젠다는 3D로 2D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주제였기 때문에 스프라이트 아젠다는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번 웨비나에 대해서 전체적인 정리를 하자면은 저는 아놀드 렌더를 비롯해서 3D Max의 업데이트 내용에 2D 게임 제작에도 유리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 2D 분야에서는 생각하지 않았던 3D 툴을 만약 2D 작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면은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멋지게 그리고 새로운 느낌의 2D 게임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웨비나를 준비하는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리 임팩트 있는 결과물들을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아쉽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 3D Max는 마야 등 다른 3D 툴에 비해서 뭔가 2D 제작에도 유리한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업데이트된 듯 합니다. 그래서 이 웨비나를 보시는 많은 개발자분들께서도 한번 3D Max를 활용해서 2D 게임 개발에 접목해 보시면은 새롭고 더 멋지고 더 쉽게 2D 게임을 개발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지금까지 SSK의 이승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랜 시간 들어주신 분들을 위해서 앞서 공지된 대로 퀴즈 이벤트를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문제는 총 4문제를 제출할 예정이고 정답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가장 먼저 정확하게 맞추시는 분에게 소정의 기프트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정답자 발표는 인터넷 속도 차이로 실시간 확인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웨비나 종료 이후에 땡스 EDM을 통해서 공지될 예정이니까 그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퀴즈입니다. 3D Max의 기본 렌더러가 된 아놀드 렌더의 특징이 아닌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21번 매우 사실적이다. 22번 사용하기 쉽다. 23번 배우기 어렵다. 24번 메모리가 안정적이다. 이 4가지 항목 중에서 3D Max의 기본 렌더러가 된 아놀드 렌더의 특징이 아닌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 5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번 배우기 어렵다가 아놀드 렌더의 특징이 아닙니다. 아놀드 렌더는 배우기에 엄청나게 쉽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퀴즈입니다. 픽셀의 단계 현상을 부드럽게 해주는 렌더링 기능으로서 수치가 낮으면 픽셀 아트도 만들 수 있는 기능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31번 톤맵, 32번 그라디엔트, 33번 안텔레싱, 34번 컨투어. 이 4가지 항목 중에서 답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역시 5초 드리겠습니다. 픽셀의 단계 현상을 부드럽게 해주는 렌더링 기능으로서 수치가 낮으면 픽셀 아트도 만들 수 있는 기능의 이름을 골라서 댓글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번. 정답은 33번 안티알레싱입니다. 픽셀 아트를 만드는데 꼭 활용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퀴즈입니다. 2D 스켈레탈 툴로 활용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는 이 중 무엇일까요? 71번 스파인 2D, 72번 머드박스, 73번 3D Max, 74번 라이브 2D. 역시 이 4가지 항목 중에서 아닌 답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5초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 72번 머드박스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2D 스켈레탈 툴은 3D Max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4번째 문제입니다. 스프라이트 텍스처를 사용했을 때의 특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특징이 아닌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51번 스타일라이즈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 52번 2D 스켈레탈 툴 방식에 비하면 메모리 소요가 크다. 53번 리얼리즘 게임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54번 포토샵, 3D Max, 플래시 등으로 작업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닌 것입니다. 이 4가지 항목 중에서 아닌 답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번 문제는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7초 후에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53번입니다. 리얼리즘 게임에서도 부분적으로 스프라이트 텍스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불이나 전기 같은 느낌은 스프라이트로 만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정답을 가장 먼저 정확하게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소정의 기프트가 제공될 예정이고요.
정답자 발표는 인터넷 속도 차이로 실시간 확인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웨비나 종료 이후에 땡스 EDM을 통해서 공지될 예정이니까 그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퀴즈 이벤트 당첨이 되지 않더라도 소정의 선물이 준비된 설문 이벤트도 있으니 설문 이벤트도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웨비나는 여기까지였고요. 오랜 시간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